59쪽 수저 계급론과 헬조선. 한때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조선이라는 옛 국호에 지옥을 뜻하는 헬을 붙여 만든 이 표현은 신분 고착과 불평등이 심화된 한국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와 자조를 담고 있다. 지옥 불반도, 망한 민국 같은 표현도 비슷한 맥락이다. 헬조선 담론과 함께 떠오른 개념이 수저 계급론이다. 사람의 출발선이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정해진다는 인식이다.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계층이 나뉘고 그에 따라 인생의 가능성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로 나뉘는 이 구분은 더 나아가 무수저까지 등장하며 불가촉 천민에 비견되는 사회적 소외를 표현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담론이 단순한 유행어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몇몇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자산 형성에서 상속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7%였지만 2000년대에는 42%로 급등했다.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 비율도 같은 기간 5%에서 8.2%로 늘었다. 이 수치는 자산이 노력보다 세습에 의해 더 많이 축적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는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한 내용과도 닮아 있다. 피케티는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노동소득보다 자산소득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는 신계급 사회로의 이동을 가속화시킨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이런 현실을 두고 한국은 신계급 사회로 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다. 물론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과도한 자기 비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어령 선생은 생전에 지옥 같은 조선을 떠나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그곳이 천국인지 공부해보라며 비관과 불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령의 말을 소개한 칼럼은 청소년들의 헬조선 담론에 대해 자괴감보다는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출신 기자 주성아 역시 목숨 걸고 남한에 왔더니 여기가 지옥이라니 왔다 헬이라고 말하며 북한과 비교할 때 한국은 결코 지옥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헬조선은 불평분자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세상은 고수에게는 늘 놀이터고 하수에게는 지옥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여 청년 스스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신조어가 확산되고 있다며 헬조선이라는 표현은 국가의 자긍심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이와는 또 다른 비판도 있다. 문화평론가 이택광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기회의 불평등과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이 비롯되었으면서도 실질적인 정치적 행동이나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체념과 냉소만 키운다는 비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헬조선 담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헬조선이다 혹은 아니다 라는 양극단의 논쟁에 빠지기보다 이 표현이 왜 등장했고 왜 이렇게 널리 퍼졌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표현이 사회에 널리 퍼졌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사회적 경고다. 문제를 개인의 마음가짐이나 노력으로 돌리는 시각은 현실을 왜곡하고 공동체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 담론이 제기하는 불만과 분노를 공동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인지 아닌지를 논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과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며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는 일이다. 자살률과 출산율의 비극적 메시지. 대한민국이 불행하다는 사실은 자살률과 출산율 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보건복지부와 생명존중희망재단이 펴낸 2022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자살자는 13,195명, 인구 10만 명당 25.7명이었다. 2011년에 31.7명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11명의 2배가 넘는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1위다. 10대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개선된 듯이 보이지만 국민의 삶의 고통은 여전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4 자살 예방 백서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통계청은 자살률과 자살자 수가 모두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4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 아니라 자살로 집계되었다. 경제적 압박, 관계의 단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람들을 점점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출산율 문제는 이보다 더 오래된 사회적 위기의 징후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022년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합계 출산율이 한 명 이하인 나라는 OECD 38개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출산율 저하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뜻이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1960년대 산업 초기에는 5-6명이었지만 1980년 2.9명, 1990년 1.6명, 2000년 1.5명, 2010년 1.2명, 그리고 2020년에는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출산율 저하를 상징하는 신조어도 생겼다.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 세대를 뜻한다.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집값과 물가, 과도한 교육비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삶의 기본적인 선택조차 포기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수많은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다. 정책은 존재하지만 현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출산을 포기한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20%, 아이가 행복하기 힘든 사회여서 16.3%,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니까 13.9% 등의 응답이 단순히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24.2%보다 훨씬 많았다. 즉, 경제 불안과 사회적 피로가 출산 포기의 주된 원인이다. 일부에서는 자살률과 출산율을 행복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 반대를 말한다. 자살률의 증가는 절망의 지표이며 출산율의 하락은 미래에 대한 신뢰의 부재를 뜻한다.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누가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겠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9%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첫 반등으로 잠시나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됐다. 그러나 7월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0.8명에 불과하다. 출산율이 덜 줄었다고 해서 회복세라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사회는 지금 삶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미래를 믿지 않는다. 이 절망적인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높고 출산율은 여전히 낮을 것이다. 박탈감과 무력감의 심리학. 많은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물질적 기반의 편중성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가난하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불행하다. 이는 행복의 물적 토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고루 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질적 편중은 단순히 생활의 어려움을 넘어 심리적인 고통과 사회적 붕괴로 이어진다. 단순한 소득의 차이를 넘어서 삶의 질, 정서적 안정,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불균형한 사회 구조 속에서 비롯된 좌절과 소외감이다. 우리 사회의 부와 기회가 일부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대다수 국민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근본적 박탈감의 출발이다. 불평등은 단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의 설계와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다. 부모의 소득, 주거지, 교육 수준이
자녀의 기회와 미래를 결정짓는 구조에서는 개인의 노력은 구조적 장벽을 넘기 어렵다. 공정한 경쟁은 출발선이 같을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사회는 출발선 자체가 크게 벌어져 있다. 이 상황에서 노력 부족이라는 말은 사실상 구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분배의 공정성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며 민주주의의 근간과도 연결된다. 그 공정함이 깨졌을 때 불평등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감각을 무너뜨린다. 물질적 자원이 편중되면 심리적 박탈감이 깊어진다. 사람들은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내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에 빠진다. 무력감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이웃을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연대와 공동체는 의식은 점점 사라진다. 심리적 불평등은 사회 참여의 방식도 바꿔놓는다. 현실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마주하면서도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분노 표출로 자위하는 경우가 많다. 불만은 많지만 그 불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변화를 이끌 에너지 대신 체념과 냉소가 남는다. 박탈감은 개인의 내면에서 사회 전체로 퍼져 공동체의 활력을 갉아먹는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단순한 소득 재분배를 넘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존엄과 자긍심을 지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주거, 의료, 문화 등 삶의 전반에서 형평성을 회복하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행복은 물질의 총합이 아니라 그 물질이 얼마나 공평하게 나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통계적 함정과 왜곡된 인식. 물적 토대의 편중성은 단순한 자원 배분의 문제만이 아니다. 많은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예컨대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세금 정책이 발표되면 정부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면 국민 상당수는 그럼 나도 세금을 더 내야겠네 라고 생각하며 세금 인상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게 된다. 사실은 다르다. 공시지가 11억 원 이상의 주택에 중과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실제 시세로 보면 20억 원대 주택이 기준이 된다. 대다수 국민이 소유한 아파트나 빌라 한 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위 10% 미만의 부유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전 국민을 겨냥한 세금 폭탄으로 오해받게 된다. 이 같은 인식은 편중된 구조 속에서 통계 수치의 맥락을 잘못 해석한 결과다. 만약 부의 분표가 고르게 이루어진 사회였다면 고가 주택 중과세 정책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하지만 물적 토대의 편중성은 정책의 수혜자와 부담자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그 결과 국민들은 정부가 세금을 너무 걷는다, 모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식의 왜곡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로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꺾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한다. 정책 설계자가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한 노력조차 국민 다수에게는 내 부담만 늘리는 정책으로 오해받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미디어의 책임과 구조적 한계다. 대다수 국민은 정책의 내용을 정부 브리핑이 아니라 뉴스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접한다. 그 가운데 특히 보수 성향의 레거시 미디어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힌 보도로 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해석하곤 한다. 조세, 복지, 분배와 같은 구조 개혁적 정책은 증세, 세금 폭탄, 정부 실패 같은 표현으로 단순화되고 그 결과 정책의 본질은 지워진 채 대중의 반감과 오해만 부추긴다. 복잡한 정책은 충분한 맥락과 배경 설명이 필요하지만 미디어는 클릭 수와 자극적인 헤드라인 경쟁 속에서 통계 수치를 자의적으로 나열하거나 일부 사례를 전체로 일반화하는 식의 왜곡된 정보 제공을 반복한다.
정책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에 근거한 설명과 균형 잡힌 해석은 미디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이자 공적 책임이다. 둘째, 정부의 정책 설계와 홍보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어떤 정책이 누구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기준과 수치의 맥락이 어떻게 설정됐는지를 국민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단순한 수혜 대상 안내가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셋째, 사회 전반의 통계 이해력을 높이는 장기적 교육이 필요하다. 평균의 함정, 중앙값과 평균값의 차이, 분포 왜곡과 같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직관이나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책을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통계 감수성은 개인의 정보 해석 능력을 넘어서 공동체의 합리성과 민주적 토론의 문화의 기반이 된다. 세계 보고서가 드러낸 부의 민낯. 대한민국이 행복의 물적 토대가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현실은 다양한 통계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무엇보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는 외부 시각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토마 피케티 교수를 비롯한 학자들이 참여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14.7%, 상위 10%는 46.5%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50% 소득의 14배에 달했다. 이는 프랑스의 7배, 이탈리아 8배, 영국 9배, 독일 10배보다 훨씬 큰 격차다. 자산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의 자산 점유율은 2001년 23.2%에서 2021년 25.4%로 증가했다. 상위 10%는 같은 기간에 56.5%에서 58.5%로 상승했고 하위 50%의 점유율은 6.0%에서 5.6%로 감소했다. 한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33,000유로, 약 3,843만 원으로 구매력 기준으로 서유럽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상위 10%가 가져가는 몫은 서유럽보다 훨씬 크다.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15만 3,200유로, 약 1억 7,850만 원, 하위 50%는 1,600유로, 약 1,222만 원에 불과하다. 즉 소득 격차는 14배에 달한다. 자산 격차는 더 극단적이다. 상위 10%는 평균 105만 유로, 약 12억 2,500만 원을 보유한 반면 하위 50%는 2만 유로, 약 2,354만 원 수준이다. 부의 격차로 보면 무려 52배다. 부와 소득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제적 수치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회와 삶의 질까지도 갈라놓는 핵심 지표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는 2024년 1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2020년 기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수준에 근접했다고 경고했다. 1980년대에 31%였던 상위 10% 소득 비중은 1990년 29%, 2000년 28%로 낮아졌으나 2023년에는 35%로 다시 상승했다. 한국은 경제 규모로만 보면 서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지만 부의 분배 구조는 중남미 수준에 가깝다. 상위 10%가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하위 50%는 5% 남짓한 부를 나누는 사회.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런 불균형은 일상 속에서 체감된다. 같은 도시, 같은 거리에서 어떤 아이는 부모의 자산으로 학원과 유학, 상속 혜택을 받고 또 다른 아이는 월세 걱정에 시달리며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한다. 주거, 교육, 취업의 모든 기회가 계층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에서 노력은 희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된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개인의 박탈감을 넘어 공동체 전반의 신뢰와 연대의식마저 무너뜨린다. 물적 토대가 풍부하더라도 그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가난한 나라보다 더 큰 박탈감과 분노를 느낀다.
여러 국제 연구소는 절대적 소득보다 상대적 소득 차이가 개인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냐 보다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 얼마나 덜 가졌느냐가 사람들의 자존감, 만족감, 심리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보다 불평등이 큰 부유한 나라에서 더 많은 불행감과 사회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전형적인 사례다. 경제 지표로는 선진국이지만 삶의 질과 심리적 안정이라는 삶의 실제 체감 지표에서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팬데믹이 남긴 상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은 단지 불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불평등은 실제로 사람을 죽인다.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 경제학과 자야티 교시 교수는 말했다. 백신 제조 기술을 공유했다면 더 많은 지역에서 백신을 생산하고 분배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억만장자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자산을 쌓아 더 큰 부자가 되었고 일부 대기업은 유례없는 이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2022년 1월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소득 불평등을 분석한 보고서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 말까지 세계 인구의 99%는 소득이 줄었고 1억 6천만 명이 새로 빈곤층이 되었다. 빈곤, 의료 불평등,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4초마다 1명, 하루에 2만 1,300명이 죽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세계 10대 부자의 자산은 7천억 달러, 약 833조 원에서 1조 5천억 달러, 약 1,786조 원 2배로 넘게 늘었다. 하루에 13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씩 증가한 셈이다. 이들의 자산은 세계 최빈곤층 31억 명이 가진 재산의 6배였다. 그리고 26시간마다 새로운 억만장자가 한 명씩 탄생했다. 코로나19는 부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기회였다. 재난은 모두에게 닥쳤지만 그 충격은 계층별로 전혀 다르게 작용했다. 감염병은 평등했지만 그 영향은 불평등했다. 같은 바이러스가 누구에게는 집에서 격리할 여유를, 누구에게는 당장 일자리를 잃는 현실을 가져왔다. 백신 접근성, 의료 서비스, 주거 환경, 정보 접근 등 모든 측면에서 사회 경제적 격차는 생사의 갈림길을 만들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고소득층은 방역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대면 노동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매일 감염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원격 근무가 가능한 고소득층은 안전했고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생계를 잃었다.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상승으로 불을 불렸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계비 대출과 신용 하락에 시달렸다. 그렇다면 한국은 달랐을까? 아직 코로나 이후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통계는 충분하지 않지만 한국이 예외였다고 말하긴 어렵다.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급증했고 2030 청년 세대는 일자리와 주거 불안을 동시에 겪었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는 2020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증가한 해였다고 밝혔다. 한국의 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들이 부자라 느끼는 기준 자산 규모는 2019년 50억 원에서 2021년 100억 원으로 2배로 올랐다.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한 결과다. 반면 자산이 없는 계층은 코로나 이후 늘어난 생활비와 고용 불안정, 사회적 고립 속에서 더 깊은 위기로 내몰렸다. 이렇듯 팬데믹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위기가 아니었다. 코로나는 단순한 보건 위기가 아니라 불평등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강화한 사회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보게 된다. 재난은 사회의 균열을 가리고 덮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다.
그 균열을 메우지 않는다면 다음 위기는 더 많은 사람을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만들 미래 계급. 인공지능은 사회 변화를 이끄는 동시에 새로운 불평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AI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기술은 기회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다. 고급 기술과 데이터를 보유한 일부 기업과 전문가들은 부와 권력을 독점한다. 반면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날 위험에 처했다. 오픈 AI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농업혁명이 먹을 걱정을 줄였고 산업혁명이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다면 인공지능은 우리를 지적 노동에서 해방시킨다. 그러나 현실의 변화는 낙관적이지 않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일은 AI와 자동화 기술이 대신한다. 이에 의존하던 저숙련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불안정 속으로 내몰린다. 반면 AI 개발과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설계 같은 영역에서는 고숙련 인력이 막대한 보상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불평등은 단순한 소득 격차를 넘어 교육, 건강, 정치적 영향력으로까지 확산된다. 이 현상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AI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신용평가, 채용, 의료 진단 등에서 AI가 내린 판단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되풀이할 수 있다. 기술은 중립적일지 몰라도 그 기술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람과 조직은 중립적이지 않다. 2026년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 사회적 공론화와 수기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성급한 법 제정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공론장을 만들고 기술과 사회의 균형 잡힌 거버넌스를 세우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AI 시대의 불평등은 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다. 공정한 데이터 접근, 교육과 재교육 기회 확대, 사회적 안전망 강화, 그리고 AI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함께 필요하다. 기술이 진보할수록 인간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더 중요해진다. AI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 단계부터 누구를 위한 AI인가라는 질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알고리즘 설계, 데이터 수집, 서비스 제공의 모든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AI는 이익을 독점하는 자산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이어야 한다. 기술 발전이 모두의 진보가 되려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회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AI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문턱을 넘는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명하다. 기술이 불평등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찾는 일, 그리고 AI를 인간 존엄과 사회 정의 편에 서게 만드는 일, 그것이 AI 시대를 인간다운 시대로 만드는 첫 걸음이다. 무너진 희망의 사다리.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노력으로 사회 경제적 계층을 바꿀 수 있는 사회라면 희망이 있다. 세계사에서 시민혁명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여기에 있다. 노력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사회, 그 사회에는 미래가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다르다. 계층 역전의 가능성은 낮고 사람들은 이미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졌다고 느낀다. 2017년 글로벌 정보 분석 기업 닐슨 코리아 왓츠넥스트는 한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인 10명 중 8명, 81%가 한국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공정한 노력을 통해 자신이 태어난 사회 경제적 계층을 바꿀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절반인 50.5%가 10% 이하라고 대답했다. 즉, 국민 절반이 한국 사회를 계층 역전이 불가능한 사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에서 29세 청년층의 응답은 더 낮았다. 계층 이동 가능성을 19.3%로 평가해 전체 평균 21.3%보다도 비관적이었다.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재력 88.4%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잇는 부모의 직업과 사회적 신분 87.4%, 본인의 인맥 83.9%, 학력 82.8%, 본인의 노력 76.9%였다.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 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는 공정하다에 동의한 사람은 34.9%에 불과했다. 반면 65.1%는 동의하지 않았다. 3명 중 2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 불공정의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 37.8%, 지나친 경쟁 시스템 26.6%, 공정한 평가 체제의 미비 15.0%, 공정에 대한 낮은 인식 13%, 계층 이동의 제한과 불평등 증가 7.6%가 꼽혔다. 행복하려면 행복의 물적 토대가 한쪽으로 쏠린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부와 기회의 편증을 해소하지 않으면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희망을 잃으면 그 구조를 바꿀 힘도 사라진다.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체념이 퍼지면 물적 토대의 편중은 더 굳어진다. 희망이 무너진 사회는 멈춘다. 그리고 멈춘 사회는 결국 소수의 이익만 남고 절대 다수의 미래는 잃는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진 사회는 단지 개인의 좌절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과 창의성, 생산성을 갉아먹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노력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면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기피하며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접는다. 이런 무력감은 정치적 냉소, 사회적 불신, 경제적 정체로 이어진다. 결국 계층 이동의 부재는 패자만 많은 경쟁사회를 만들고 사회는 상대적 박탈과 분노로 분열된다. 이것이 불행한 선진국의 가장 위험한 그림자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희망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사회적 약속이다. 불평등을 줄이고 공정한 기회를 되살릴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멈춘 사회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